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정형외과 라이브 진행을 맡은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호 원장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만성 통증 치료법, 특히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을 포함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지만은 좀 빨리 달려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을 보는 진료과는 이제 여러 과가 있습니다. 일반인 선생님도 다 보실 수 있겠지만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학과, 재활학과, 신경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과가 이제 통증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 대부분을 이제 내장기관을 제외한 관절 척추를 보는 과목이고,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뼈를 보는 이제 과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런 통증, 근골격계 통증 전반적으로 이제 보는 이제 분야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한정형외과 통증의학회라는 산하 연구 기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경과 같은 경우는 신경계 질환, 특히 신경계 질환은 머리, 척수, 말초신경, 운동계 질환 등을 주로 보시는데, 여기 신경과 같은 경우는 신경 전도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그런 신경병증을 보는 이제 과목이라서, 정형외과 신경과 협진을 통해서 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자분들께 이제 통증을 빨리 이제 캐치를 해서 이제 빠른 통증 조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증의 정의는 국제통증연구학회라는 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1999년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은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조직 손상이나 이러한 손상과 관련되어 표현되는 감각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쾌한 경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적이고 해석하기 어려우며, 남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대상자 본인이 스스로의 통증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통증의 정도라든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이고 해석하기 어렵고 표준화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증에 관해서 치료를 하고 표준화를 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통증 치료가 왜 중요하냐? 통증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 그 화상을 입잖아요. 그 뜨거운 뭐 냄비라든지 불에 손을 넣으면은 "따갑다. 아프다." 해서 손을 쓱 뺍니다. 이거 우리가 해피 반사라고 하는데, 그런 인체의 손상, 그런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해피 반사를 통해서 더 큰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는 경우 만성으로 진행 시에는 기능 저하 일으키고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쾌한 경험을 통해서 우울증까지 빠질 수 있는 점에 있어서 통증의 빠른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리적인 자극, 어떤 이제 칼로 이제 피부를 베이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자극,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런 화학적인 자극에서 통각이 머리에 전달돼서 이제 맵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침의 자극이 감각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척수와 그다음에 뇌의 척수에서 척수 시상로라는 게 있습니다. 척수 시상로와 망상체 척수로를 통해서 대뇌로 들어가서 체성 감각 피질과 전두 피질에 도달해서 우리가 이제 통증을 이제 감지하는 것은 손이라든지 어떤 발이라든지 말초에서 감지를 하겠지만은, 느끼는 것은 이 머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머리에 있는 뇌라는 게 굉장히 요물인데, 그런 이제 뇌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통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함에 있어서 그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말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통제하는 이제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뇌에서 그런 말초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회로를 이제 건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전문적인 내용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통증은 급성과 만성입니다. 급성 통증은 칼에 베었거나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통증의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걸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질병이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조직 손상이 있게 되면은 그 조직 손상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중추 쪽으로 올라가서 느끼게 되는 급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만성 통증과 비교해서 날카로운 경향이 있고 병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있을 때까지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손을 댔을 때 손을 빼면은 통증이 없어지고, 불에다가 손을 대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같은 게 급성 통증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자극 강도가 주면 통증의 강도도 주는 굉장히 비례하는
영향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3개월 정도 이상 효과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만성 통증을 이행하는데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일단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급성 질병이나 손상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극에 의해서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무디고 깊고 지속적이고 뻐근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증, 식욕저해, 수면저해, 그다음에 성욕저하까지 수반되는 굉장히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급성 통증의 경우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재통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가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을 줄인다는 게 그냥 단순 통증을 줄이는 그런 진통 작용이 그런 그냥 어떤 그런 일시적인 그런 어떤 임시 변통이 아니고 통증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임을 알 수 있는 이제 통증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체성 통증은 표재성은 이제 피부에 이제 칼이 베었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화상을 입었을 때 통증이 이제 이런 역할이 되겠는데요. 날카롭고 찌른 듯하고 따끔따끔하고 욱신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심재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 인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목이 뻐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골막, 인대 이런 쪽에서 하는 굉장히 뻐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목 관절에서 뻐근한 통증이 이제 견갑부 쪽으로 느껴지는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재성 내장통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될 수 있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외상 또는 손상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수술 후 통증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대사성으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이완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양말을 신는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거나 저리거나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다음 뇌졸중 후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화학요법 우리가 암 환자분들 어떤 화학요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나타나는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신경병증성 통증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척추관 협착증과 손목 터널 증후군 때 우리가 신경이 포착되면서 느끼는 통증이 신경 압박으로 인한 저림 증상, 다리로 당기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신경 압박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도 일종의 신경병증성 통증의 원인이 되겠고 대상포진 후 통증과 포진 후 신경통 역시 신경병증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말초 기전은 이제 밑에서 말초 기관에서 통증을 느껴서 대뇌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말초 기전이 되겠고 중추 기전이라는 거는 중추 신경의 그 위에 있는 뇌에서 말초 쪽으로 신경 그런 통증의 그런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위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만성 통증 때 사용되는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약들이 바로 우리 중추 기전을 손을 봄으로 인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조금 덜 중요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측정은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바스라고 불리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과 뉴메릭 레이팅 스케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게 0에서부터 엄청 죽을 만큼 아픈 거를 10 혹은 100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제 대상자에게 본인이 어느 정도 느끼는지 지정하는 방식으로 하겠고 시각 통증 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는 거를 0점 진짜 죽을 만큼 아픈 것이 이제 옛날 때의 통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픈 적이 없어요.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아픈 거 10점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통증을 느끼시는가요?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의 통증이 비슷한지 좋아지는지 악화되는지 이거를 이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통증의 진단 평가는 전기 진단학적 방식으로는 신경 근전도 검사라든지 중추 신경의 유발전이 검사 이런 것도 사용되겠고 영상 진단법으로서 흔히 알려지는 게 이제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학적 검사에 의해서 이제 핵의학 표지자를 이용한 본 스펙터라든지 스펙스 CT, 볼스캔 또한 사용되고 있겠고 체열 촬영이라 그래서 그 체열이 좌우가 비대칭, 특히 이제 CRPS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이제 체열의 비대칭성을 확인해서 이제 심미선 통증 여부에 감별이 되는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이제 진단적인 보조적인 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열 검사도 역시 이런 통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겠고, 해기학 표지자를 통해서 만약에 골절이 있다거나 그런 이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이제 골 스캔에서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펙스트 CT를 통해서 환자가 이제 이 CT나 MRI 보면은 척추관 협착 증후나 통증이 있으나 이 통증이 어느 부위가 이제 그런 통증을 만드는 병소가 되는지 조금 해기학적으로 이제 기능학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MRI, 똑같은 엑스레이, 똑같은 척추관 협착증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플 수 있겠고, 어떤 분은 다리가 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해부학적 병변이라 하더라도 이 환자분의 통증에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이 환자분에게 적절한 이제 빠른 통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기학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검사 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증 관련 질환으로는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고 하는 MPS라고 하는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근육과 근막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있는데, 근막 통증 증후군은 모든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굉장히 담이 걸려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이제 근육 사이의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그런 병소가 나타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그 통증 유발점 누르면은 압통이 생기겠고, 그다음에 다른 근육과 구별되는 그런 띠 같은 두꺼워지는 그런 띠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생겨서 생기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어떤 근막 구조의 외상과 근육에 가해지는 과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99년 사이먼 등이 이제 했던 이제 주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국소적인 자발적 통증, 담이 걸려서 굉장히 근육이 땡긴 것 같은 자발적 통증과, 그다음에 통증 유발점으로 인해서 자발적 통증, 그리고 통증 유발점 눌렀을 때 주변이 아픈 연관통, 그리고 단단한 띠, 그리고 결절에 압력을 가했을 때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재현성, 그리고 통증에 의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근육에 담이 걸리게 되면은 이쪽에 통증 유발점에서 고개가 좌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는 돌아가지만 왼쪽으로는 돌리는데 굉장히 제한되는 경우, 승모근에 그런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흔하고 여러분도 일생에 한 번쯤은 이거를 겪어볼 수가 있겠고, 저도 간혹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미한 통증에서 아주 심한 통증, 고개를 이러고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잠을 잘못 자서 목에 담이 걸려서 오셨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그냥 목을 이렇게 그냥 하나도 못 움직이고 돌리지도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그냥 근육 뭉침에서 아주 심한 통증을 해서 고개를 돌릴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하게 정도가 나타나게 되겠고, 6cm, 6mm 이내의 크기, 단단한 띠가 있고,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는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신적인 질환, 전신 증상이 있는데 혈관이 수축하고 눈물, 타액 분비 증가하고 현기증, 이명, 우울증, 불면증 등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통증을 조절을 해줘야지 이런 전신 증상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통증 유발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통증 유발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근육이 뭉치는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연관통으로 주변으로 뻗치는 통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늘로 통증 유발점을 깨주는 그런 통증 유발점 주사라든지 아니면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에는 이제 신장분사요법이라고 해서 차가운 그런 자극을 주면서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그런 신장분사요법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섬유 근육통은 아무래도 이제 통증 유발점보다 좀 더 심한 약간의 이제 류마티스 계열 질환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 전신 통증과 압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개월 이내에 전신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면서 18개의 특정 부위 중에 11군데 이상을 압통을 호소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오마이알지아라고 하는 섬유근육통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머리 뒤쪽, 후두부 쪽, 승모근 쪽, 앞쪽으로는 목 앞에 이제
흉쇄유도근이라는 목비근과 쇄골 부위, 팔, 다리, 이제 그다음에 엉치, 그다음에 외전근 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그림 보면은 사실 저도 맨날 아픈 데가 여기입니다. 뭐 아무래도 고개를 숙이고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승모근하고 이거 두통이 있고 경추성 두통을 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쪽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통증을 느끼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18개 중에 11개 이상, 3개월 이상의 이제 통증 호소 시에는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섬유근육통은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도수 치료와 신경 차단술 등의 체해 충격파라는 치료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라든지 근육 이완제, 그다음에 이제 칼슘 통로 억제제라고 하는 이제 흔하게 알려진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이라는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제 외래에서 경험담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의 전신통이 있습니다. 전신통이 있고 3개월 이상 통증을 느꼈는데 일단은 잘 들어보니까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여러 군데가 안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의 병력을 잘 청취를 했는데 너무 여러 군데가 아픈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흔하게 주사로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데 이 환자분은 주사로 하게 되면 너무 여러 군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섬유근육통으로 보고 이제 약제를 쓰는데 소염진통제와 그다음에 이제 항우울제 중에 하나인 이제 듀록세틴이라는 약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더니 환자분이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통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약물로 조절을 하면서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이제 주사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 3에서 4개월 정도 통증이 조절돼서 잘 끌고 가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섬유근육통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잘 진단을 해서 약물을 잘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의 통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삶의 질을 해소시키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유근육통이라는 것들은 이제 진단과 치료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심하게 치료자가 환자분의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감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청취해서 적절하게 약물을 썼을 때 환자분에게 이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례로 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감각은 통각이 너무 바람만 스쳐도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는 통각감인과 이집통이 있겠고 그다음에 워낙에 통증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리 피부에 이제 어떤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어떤 혈류가 뭐 과도하게 한다든지 덜 통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종 그리고 워낙 이게 이영향성 질환이라 그래서 손톱 자라는 크기, 머리카락 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질병이 되겠는데 약간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 계통의 이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RPS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도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환자분의 통증을 적절하게 줄이면서 이런 것들 교정을 해서 잘 끌고 가는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CRPS라는 무서운 질환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 강의가 대상포진인 강의로 알고 있어서 조금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만성 통증을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신경과 선생님과 협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포진을 많이 보는 정형외과 의사의 하나로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이렇게 띠를 이루는 뭐 이제 그런 빨간색의 구진과 같은 그런 피부 병변과 함께 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의 통증을 동반한 피부 발진인데 이 그림을 보면 누구라도 이제 대상포진인 걸 알 수 있는데 모두 환자분들 이러한 피부 병변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빨간 점 2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편측성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피부 병변으로 있는데 가끔 보면 피부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런 걸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피부 병변을 보면은 놓칠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비특이적인 피부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잠복기 그리고 그다음 피부 변변 등에 대해서 잘 들어보고 세심하게 진단을 해야지 겨우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상포진은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해서
질환을 조절하지 않으면 만성 신경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듣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수두 바이러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당뇨, 류마티스, 그다음에 어떤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썼을 때 나타날 수 있겠는데 2011년 국내 데이터에서는 1000명당 10.4명 정도로 나타나는 걸 알고 있겠고 한 번 앓으시는 분들은 0.2에서 12.5%까지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증상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그런 흉부 쪽, 왜냐하면은 흉부 쪽이 55%로 가장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뇌신경 쪽, 특히 얼굴 신경이 흔한데 램세이 헌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안면신경을 이제 침범하는 경우에는 저스틴 비버가 이걸 앓은 걸로 되게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명이라든지 그래서 안구가 떨리는 안구 진탕이라든지 그런 어떤 좌우 이제 얼굴 근육의 마비 증상 등을 일으키는 램제이 헌트 신드롬까지 해서 굉장히 대상포진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전형적인 피부 증상, 그런 어떤 병력과 환자분의 불편감 그리고 피부 증상을 굉장히 잘 들어보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적인 진단 요법으로 있어서 피 검사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임상병리학적인 검사가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바리셀라 조스터 이제 IgM, IgG라고 하는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썼는데 IgG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앓으신 분들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해서 봐야 되겠고 최근에는 IgA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 검사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PCR 검사 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PCR 검사가 그냥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겠고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통증을 빠른 시일 내에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포진 후 신경통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떤 약제를 잘 사용을 하겠고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바르는 패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통증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예방은 예전에는 생백신이 이제 많이 썼었는데 이게 싱글리스 전에서는 한 50에서 66%까지밖에 조금 이제 그런 예방률이 좀 낮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5년, 6년 지나가면 예방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싱글릭스라고 하는 약제가 나온 뒤로는 이제 50세 이상에서는 90% 이상의 그런 예방률이 이제 있습니다. 조금 약가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은 좀 더 예전에 비해서 좀 확실한 예방약이 나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한 2-3년 전에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싱글릭스를 이제 2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 드렸는데 그거 접종하고서 대상포진이 한번 오시긴 했는데 이게 면역이 떨어지면 아무리 예방 접종을 잘 하더라도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전 10년 전하고는 달리 이제 최근에 걸리셨을 때는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 후에 급격하게 이제 통증 이제 그런 불편감이 사라졌고 예전에는 그 옆구리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걸리셨을 때는 그냥 피부 구진만 나왔고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이제 빨리 이제 좋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포진의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질환을 안 걸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걸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증상이 약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리스 같은 경우는 생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력이 조금 저하된 분들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온몸에 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말초 다리 쪽에 특히 양말 신는 부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고 감각이 과민하고 따끔따끔거리고 막 불타는 것 같고 시린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인데 유병률이 굉장히 흔합니다. 14%에서 54%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일단은 환자분의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을 감소시키고 진행을 늦춰서 합병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은 다양한 약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류가 상지 쪽보다 하지 쪽이 좀 더 좋지가 않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긴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당이 높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 쪽에 이제 손상 플러스 혈류가 좋지가 않습니다. 혈관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사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다리 쪽이 조금 더 취약하게 되는데 신경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의 부전함을 통해서 특히 장 조절이 불량한 경우에는 당이 높은 것 자체가 신경의 독소가 됩니다.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경이 이제 망가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인성 신경병증의 경우는 감각이 떨어져도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는지 모르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뇨족이 생기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감각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 두 번째는 운동신경병인데 운동신경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발가락하고 손 사이에는 이제 내재근이라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이제 손과 발을 모아주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내재근이 있는데 이 내재근이 마비가 되면은 발 쪽에 좀 특이적으로 이제 발이 약간 이게 아치가 좀 커지고 발가락 엄지 쪽에 있는 중족골이 과도하게 이렇게 제껴지는 체크레인 병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뭐가 생기냐. 발가락이 엄지발가락 쪽이 돌출되기 때문에 신발에 닿아서 궤양이 생깁니다. 궤양이 생기는데 감각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도 아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혈류가 떨어지고 재생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을 돌고 염증이 생기게 됐고 이제 당이 높으니까 세균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로 인해서 당뇨족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이제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 환자분의 이제 그런 이제 삶의 질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쪽, 다리 쪽에 생기는 그런 이제 말초 신경병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 이제 궤양 그리고 샤르코 관절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환자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각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져도 망가지는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관절이 망가지고 관절염이 아주 심하고 뼈가 분질러지고 으스러지지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악순환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관절이 붓고 아프고 부종이 심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년 이내에 빨리 망가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 신경병증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은 이제 이 환자분의 감각이 어떤지 보는 이제 모노필라멘트 검사라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대개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에 있는 범위라든지 신경 근전도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신경 전도 검사를 할 때 특히 이제 이게 신호를 올려 보내주고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전기 그런 어떤 데이터 값을 보는데 보통은 이제 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초 신경을 봤을 때 어느 한 군데 신경으로 이제 마비되는 경우가 그런 이상점이 보이는데 여러 신경에 막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상이 나타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당뇨가 있고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 건전도 검사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는 이제 혈당이 조절이 돼야 됩니다. 혈당이 나쁜 상태에서 어떠한 치료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병인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항산화제를 쓰는데 치옥차이드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겠고 그다음에 감마 리놀렌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통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항우울제라든지 항경련제, 곡소도포제, 아편연 진통제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에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혈당이 왔다. 저혈당이 하면은 이 저혈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환자가 이 적절하게 저혈당이 확 왔을 때 적절한 당 섭취를 해야지 신체 기능을 하게 되지 저혈당이 왔는데 저혈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병증이 굉장히 무섭고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심근에 허혈이 오면은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뻐근한 그런 심근 허혈 증상을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내원해서 개통을 해야지 심근경색이 이제 예방이 되는데 본인이 심근 허혈이 와도 못 느낍니다. 못 느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안 돌면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겠죠. 그런 자율신경병증이 더 훨씬 무서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병증의 또 다른 예가 대소변 장애죠. 변비, 소변 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자율신경병증인데 어쨌든 그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평가를 해서 치료를 해야지 당뇨병 환자분들의 어떤 이제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매번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질문을 좀 더 받아보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골격의 통증의 효과적인 조절을 통해서 진통 소염제가 있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라든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도 있습니다. 진통제는 타이레놀 계열이 있고 그다음 파라세타몰도 있고 항우울제, 아편양 진통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효과적이긴 한데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소 주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 당뇨 일으킬 수가 있겠고 여러 이제 상처가 아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너무 남발되거나 아니면 투여 간격이나 장복을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크게 사이클로옥시네제이지라고 하는 콕스 계열을 이제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 발열에 대한 치료로 사용하겠고 이제 이게 이제 콕스 1, 2가 있는데 콕스 2만 이제 블록을 해야지 이제 통증을 줄이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여서 통증을 줄여주는데 콕스 1, 2를 건드리게 되면은 위장관계 부작용과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콕스 2만 줄이는 선택적 기량제를 위장관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이 있습니다. 탁센, 이부프로펜, 브루펜, 나프록센, 멜록시캄, 세레브렉스, 케토토, 페록시캄 등의 다양한 약제가 있고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이제 중추회로를 건드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켜서 통증 회로에 손을 내면서 이제 좀 통증을 줄여주는 주로 만성 통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나폰, 센시발 등이 있고 그다음에 두록세틴 같은 경우에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억제제는 SSRI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우울증에 쓰는 이제 프로작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프로작 그리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흡수 억제제로 부프올피온 등이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울제는 만성 통증에 사용하겠고 적어도 이 약을 투약하고 2주 이상 되어야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2주 동안의 약 효과가 올라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랑 이제 병행해서 통증을 적절하게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병성 신경통, 섬유근통, 그리고 아편양 진통제 내성을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는데 흔하게 알려진 거는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을 못 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졸음도 많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심, 울렁거림, 소화기 장애 특히 이제 그 프로작 같은 경우는 초반에 드실 때 배가 아프고 설사하러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할 때 환자분한테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런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약을 먹었는데 막 토하고 울렁거리고 막 구토해서 어지러지라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을 먹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하고 워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경련제는 이제 칼슘 채널이라고 해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그런 계열들을 손대물에서 하는 건데 흔하게 알려진 약이 프레가발린과 가바펜틴이 있는데 이제 두 약제 모두 다 어지럼증, 졸음, 두통, 무기력감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바펜틴의 경우에는 약이 이제 농도가 올라옴에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센 약을 쓸 수가 없고 100mg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약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약동학적으로 조금 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프레가발린을 조금 이제 선호를 합니다. 프레가발린은 예전에는 75mg을 많이 썼는데 75가 좀 세다고 생각돼서 최근에는 25부터 해서 서서히 늘리는데 보통은 75 하루 2번, 하루 3번까지 쓰는데 150mg까지는 잘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울트라세 트라마도 계열은 진통제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뮤 리셉터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린 아편양 진통제 거기에 이제 약한 효능제로 작용을 하는 건데 일단 아편양 진통제 계열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진통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울트라셋과 트라마돌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심, 구토, 어지럼증이 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특히 세로토닌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울증 약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조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약제를 같이 쓰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칼슘 채널 그런 항경련제 쪽으로 사용하는 리리카랑 울트라셋은 이제 가끔 병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두 약을 같이 쓰는 경우는 아주 심한 신경병적 환자분 아니면은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아페난 진통제. 이제 요새 말들이 많은 이제 그런 마약성 진통제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이제 뭐 구역 구토 중독 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페난 진통제가 왜 이제 효과가 있느냐? 우리 몸에는 이제 그런 아페난 진통제의 수용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 델타, 카파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관절막, 요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 연골 자체는 이제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는데 그런 이제 관절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어난 염증성 반응을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통증인데 그래서 아페난 진통제는 이러한 이제 그런 리셉터들이 이제 이런 이제 관절막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용 기전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독의 우려와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 약이 없으면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썼을 때 적절하게 이 약을 끊어서 이 약이 없어도 통증이 조절되게 하는 그런 어떤 출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오낭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펜양 진통제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요법 이외에는 이제 물리치료가 있는데 물리치료는 충격파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는 몇 번 이제 방송 때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충격파를 통해서 이제 인체 조직을 재생을 하겠고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형이라 그래서 모아주는 이제 방식과 방사형이라서 근육을 풀어주는 퍼져가는 그 방사형 압력파가 있는데 집중형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뭉쳐 있는 넓은 부위에 있어서는 방사형 압력파를 이제 적절히 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충격파는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도수치료도 가능한데 특히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섬유근육통에 있어서는 이제 도수치료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사라는 거는 그런 어떤 점으로 인해서 이제 풀어주는 방식이 되겠으나 도수치료라는 거는 이제 기능 장애가 있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어떤 이제 손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기능을 유도를 하는 건데 관절의 가동 범위를 올려주고 자세 균형을 확보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견이 있다. 오십견이 있다. 운동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제 근육이라 이제 근막을 이완을 시켜주고 그래서 줄어들어 있는 가동 범위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도수치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른 예시로서는 우리 일자목 있지 않습니까? 일자목 있으면 어떤 일자목이 있냐면은 보통 환자분들 자세가 좋지 않고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기 목 관자놀이에서 이렇게 쇄골로 내려오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단단한 경우가 많이 있고 승모근이라 해서 뒤에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두 근육이 굉장히 단단하면은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는 일자목과 거북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사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충격파를 통해서 그런 이제 흉쇄 유돌근이나 이제 승모근의 그런 근 긴장을 완화를 해서 그 압통성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 경추 전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경추 도수 치료의 이제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써서 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라는 거는 이제 근골격계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이나 자율신경 계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적응증을 잘 잡고 이제 하면 효과가 있는데 이거 도수 치료를 위해서 접근할 때 이 환자분의 어떤 그런 치료 플랜이 있습니다. 치료 플랜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래서 제대로 적응증을 찾고 이 환자분한테 맞는 그런 이제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억지로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적절히 소통을 하면서 이분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잘 끌고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수치료라는 것이 효과가 조금 이제 이 치료자와 환자가 잘 맞아야지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세심하게 치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수치료는 뭐 사지관절 기능 장애라든지 척추관절, 두통, 턱관절 장애 등 신경포착 증후군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이제 재생물질을 넣어서 이제 인대라든지 건 조직 재생하는 그런 치료로 알려져 있겠고, 신경 차단술은 이제 그런 척추 쪽 신경 근을 압박해서 생기는 방사통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막의 공간에 염증을 줄이는 약과 항염제를 써서 통증을 주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관통이라 그래서 척추 관절에 있는 뻐근한 통증,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발생학적으로 같은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척추 관절 쪽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 해당 부위가 아닌 이제 목이라든지 등락에 뻐근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걸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통에 이제 그런 위치들 잘 적절히 해서 그런 이제 척추 관절 쪽에 이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연관통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양하게 경막의 신경 차단술의 테크닉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어 일단은 요로는 강론에 있어서는 제가 매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 질문을 한 10분 정도에 따라서 좀 빨리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우님, 뒷목 6번, 7번 극돌기 좌측을 누르면 압통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근막 통증이라고 하는데 소염제 스테로이드도 안 듣는 타네요. 충격파 프롤로 주사가 효과가 있나요?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약물로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격파가 있는데, 충격파를 할 때 집중형으로서 이제 그 통증의 위치를 찾아주고 방사의 압력파를 통해서 압통점을 이제 풀어주는 치료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고, 프롤로 주사도 6번, 7번 극돌기 좌측에 있는 인대 강화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소나님, 뒷목에 담이 잘 걸리는데 베개 문제도 영향이 있을까요? 베개 높이가 너무 높은 것이 안 좋다랄지요. 이게 베개가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개가 높으면은 우리가 경추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휘어지는 C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 경추 베개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고개가 숙여지는 일자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베개는 낮은 베개를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만약에 습관이 된다고 하면은 아예 베개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추 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 항상 강조하는 게 등을 이렇게 넣으라고 말씀드려요. 등을 넣으면은 고개가 자동적으로 펴지고 허리도 펴지기 때문에 목하고 허리 통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베개를 좀 낮은 거를 쓴다든지 안 쓰는 방식이 아무래도 경추 전만 회복감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몬드님, 66세이시고 오른쪽 갈비뼈 눕기 하거나 자고 나면 아프다 합니다. 누르면 아프기도 합니다. 갈비뼈요. 일단은 갈비뼈 눌렀을 때 압통이 있으면은 일단은 이 환자분이 늑골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갈비뼈라는 게 이제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직접적인 타박력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기침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골프 스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몸의 회전력, 그러니까 늑골 사이에 늑간근이 이 늑골을 잡아당기는 회전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꼭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찍었다고 이 환자분이 늑골 골절이 있다 없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압통점이 확실하고 해당 부위에 골절선이 보이면은 골절이 있다고 진단하는데, 처음에 골절이 없다고 봤는데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중 가서 엑스레이 한 달 뒤에 찍어보면은 금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2번의 시점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만약 두 번째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분명히 압통이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인다, 그런 경우는 저는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봐서 그때 보통 이제 단순한 염좌라든지 그냥 타박상의 경우는 2주 이내에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2번 내지는 3번 꼭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해야지 늑골 골절을 좀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소남님, 근막 통증 증후군에 좋은 스트레칭을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스트레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히 목 같은 경우 일자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세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등을 놓고 목을 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정면보다 15도 정도 높이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이 회복되기 때문에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서 이렇게 펴준 상태로 고개를 뒤로 지긋하게 제끼면은, 그래도 그다음에 어깨 으쓱 많이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일자목과 이제 승모근이 뭉치는 것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형우님, 근막 통증 증후군 무척 고생 중입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후관절 증후군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후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척추 관절에서 생기는 그런 유래되는 통증이나 생기는 연관통이기 때문에 승모근과 목 등에 이제 뻐근한 통증이 오는 것이 후관절 증후군이 되겠고, 그다음에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육을 만졌을 때 그런 압통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압통점과 띠, 그리고 눌렀을 때 주변이 이제 아픈 그런 압통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다르는데, 보통 근막 통증 증후군과 후관절 증후군이 칼로 물 베듯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동시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이 대상자와 환자분이 아파하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어차피 뭐 진단이 어떻게 되든지 이 환자분의 통증을 가라앉고 기능을 좋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꼭 나누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분은 되지만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접근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콩님, 저는 1년 전에 갱년기가 되면 등이 너무 불편하고 무겁고 통증이 심해져서 여러 군데 진도를 받지만 아직 고통 중이라고 하십니다. 한의원 정형외과 경락 치료를 하는데 등 근육이 유착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원래 하루라도 안 아프고 가벼운 몸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갱년기도 갱년기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약간 이제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등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등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적절한 자세 교정, 그리고 통증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주사라든지 도수치료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성 통증 환자분들의 가장 일단은 통증이라는 게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원인을 통제를 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만성 통증으로 가려면 그게 조금 이제 의미가 퇴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성 통증의 경우는 급성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적절하게 통제를 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게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만성 통증의 경우는 이 약간 이제 어떤 정신적인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약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약을 쓸 때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울증 항우울제라든지 그런 이제 항경련제, 진통제 등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울렁거린다든지 구토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씩 다 있다 보니까 이 환자분한테 맞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듀록세틴 약이 잘 듣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프레가발린이 잘 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진통 소염제와 울트라셋 정도로 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맞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환자분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콩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의학님, 정기 진단학적 검사법은 혹시 통증이 없는 상태에도 진단이 가능한가요? 평소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데, 발목에 통증이 있는데 무리할 때 통증이 있으나 쉬면 괜찮아져서 검사를 할 때는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이제 전기 진단학적 방법은 이제 여기 전기 신호를 올려 보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신호 파형을 잡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조금 약간 찌릿찌릿하고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이 뭐 저리다거나 그런 해당되는 통증이 있을 때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을 거라 해서 봤는데 목 디스크가 아니고 손목 터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이 진단이 됐어요. 근데 환자분은 손이 저림이라든지 손목 터널과 관련되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정기 신경학적 검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환자분의 어차피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이 환자분이 저한테 온 그런 이제 주소, 그런 메인 치 컴플레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 신경학적 검사가 참고가 됐습니다. 물론 영상학적인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MRI에서 디스크가 나왔어요. 근데 증상 없어요. 저는 굳이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불편한 증상을 해결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환자분이 오신 그런 통증의 원인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발목의 만성 통증이라는 건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발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도는, 그리고 이제 인대와
비골건이 자극되는 증상이 이제 주요한 증상이 되겠고, 이런 경우는 정기신경학적 검사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환자분의 발목이 인대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법, 근력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운동, 근력 강화 운동, 혹시 필요 시에는 테이핑, 이제 보조기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이라는 의학이라는 게 항상 의심을 하고 환자분이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세팅들을 여쭤보고 질문과 이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MRI 했으니까 당신 디스크입니다. 수술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불편감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진료 시간도 길고 또 세심하게 봐야지 이 환자분의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받아볼게요. 콩콩님, 신경차단수 주사를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는 적었어요. 힘드니까 병원을 또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근육 이완제 신경 시술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근육 이완제 자체가 이제 통증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육 이완제는 소염제와 진통제와 이제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보조적인 치료법은 되겠지만은 근육 이완제 자체의 통증 감소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시술 같은 경우에는 차단술 주사의 효과는 있는데 지속 시간이 짧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속 시간이라든지 치료 효과적인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술 같은 거는 이 시술을 했을 때 이 대상자께서 좋아질 건지, 이 환자분이 좋아질 건지는 이게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 차단술 주사의 결과라든지 해부학적인 그런 위치라 이런 게 맞는 건지를 이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질문이 좀 많은데 좀 답변이 좀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방송도 있어서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저기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었고요. 다음 달에도 열심히 이제 방송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드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2월 달에 더 나은 이제 방송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